오늘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이 The Little Prince입니다. 그러니까 더는 모든 왕자가 아니고 바로 이 왕자, 이런 보통 명사를 고유 명사로 바꾸는 데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리틀 프린스니까 리틀을 그대로 번역하면 작은 꼬마 왕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는 꼬마 왕자, 작은 왕자 하지 않고 어린 왕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느낌이 영어에서는 어린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쓴다고 해도 잘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린 왕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입장에서 하나의 창작입니다. 제목을 짓는 것부터가 창작이에요. 그래서 멋있는 제목을 가진 그러한 소설이나 시들이 굉장히 많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뭐 이런 제목도 있고, 그런가 하면 평범하게 그냥 햄릿, 주인공 이름을 햄릿, 오델로, 맥베스 이렇게 붙인다든가, 로미오와 줄리엣,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이렇게 또 손쉽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왕자의 경우에는 제목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린 왕자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3단계를 다시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1. 유치한 어린이가 있다. 두 번째 2. 어른이 있다. 3. 어른 어린이 혹은 노인 어린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3단계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지혜로운 모든 분들이 이렇게 분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단 논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도 3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인간의 의식 구조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양의 현자인 노자가 있죠. 노자의 말씀에 대현약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큰 대자, 어질 현자, 현명하다는 겁니다. 어질 현자, 같을 약자. 이 같을 약자는 같다는 뜻보다는 비슷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대현약우, 대현, 크게 현명한 사람. 크게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듯이 보인다. 어리석어 보인다. 오히려 어리석어 보인다.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노자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면은 하사관이라고 있잖아요. 장교와 사병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계급의 그 군인들이죠. 그 하사관이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계급이 붙여지고 요즘은 그 위에 또 원사라고 있습니다만은 아래 하자 하사 이 사자는 그 선비 사자예요. 그래서 하사, 중사, 가운데 사, 그다음에 상사, 위에 사에서 하, 중, 상 이렇게 사인데 글자 그대로 하면은 하사는 아래 선비, 중사는 가운데 선비, 상사는 윗선비예요. 그래서 이 선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노자는 원래 선빈이 하는 것을 강조하는 공자의 육아 전통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사상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자든 노자든 당시 선비 하면 공부하는 사람 이런 뜻도 있었나 봐요. 이 노자가 하사, 중사, 상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수준이 낮을 때, 그 다음에 중간쯤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 상사가 되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한다. 왜냐하면 대현야구라서 그래요. 하사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중사는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현은 현명한 중에도 다시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대현이에요, 상사는. 큰 현명한 사람인데 이 중사가 되면은 하사들이 존경을 해요. 아,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현명해. 그런데 그거보다 아주 뛰어나게 현명하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한다.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사라고 할 수 없다. 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현야구. 굉장히 현명한 사람은 바보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또 바보같이 행동을 해요. 잘난 척을 안 해요. 이 중사들은 잘난 척을 하거든요. 자기가 멋있고 똑똑한 걸 보여줘요. 그걸 즐거움으로 삼아요. 근데 상사쯤 되면 그런 거 다 초월해요. 그래서 늙은 고목나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멍하니 있는 듯한데 정말 아는 사람만 그 현명함을 알죠. 그래서 이제 대현야구 이렇게 되면 이것도 3단계잖아요. 어리석음 1단계, 현명함 2단계. 근데 진짜 현명함이라고 하는 3단계가 있지요. 이와 똑같은 구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치한 아기,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유치한 어린이, 유치한 어린이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똑똑한 거죠. 어린이에 비해서 똑똑한 어른. 그 다음에 2단계 어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완전하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현명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른인데 노인의 단계가 되겠죠. 모든 노인이 그럼 다 현명하냐? 아니에요. 어른 기간을 잘 지내서 거기서 많은 원숙한 지혜를 갖게 된 노인, 이 노현자, 이렇게 세 번째 단계가 있는 거죠. 이 세 단계로 보았을 때 어린 왕자는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죠? 어린 왕자는 세 번째, 겉보기에는 어린이지만 그 속내로는 굉장히 현명한 노현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어린 왕자에서 이 나레이터가 어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들은 진짜를 볼 줄 모르거든요.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른들이 유치한 어린이보다 똑똑한 건 사실이죠. 어린이가 모르는 많은 것을 아는, 정말 어린이는 어린이, 유치한, 무지한 어린이보다 똑똑해요. 그 다음 단계 중사 맞아요. 어른들은. 애초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3단계에서 볼 때만 아무것도 모르지 1단계에서 보면 똑똑한 게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린이는 유치한데 그러면 어린이가 어른보다 낫다고 어린 왕자라는 책은 계속 주장하는데 그러면 어린이는 어떤 면에서 어른보다 나을까요? 바로 그것이 순수죠, 순수.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 어른이 되면서 불순한 마음으로 바뀌죠. 또는 불순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시험에 들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살다가는 남에게 속임이나 당하고 이용이나 당하고 해서 큰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속지 않으려고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속여볼까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칠고 험한 시기가 이제 어른의 시기죠. 근데 그 시기 동안에 순수를 잘 보존을 해요. 정직하고 순수함을 보존해요. 그러려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명에 1명도 어쩌면 어려울지 모르고 1000명이나 10,000명 가야 1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도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잘 이겼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것은 비유하자면 뭐와 같으냐면은 코팅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이 순수한 마음은 흰색의 비유가 되죠. 깨끗한 흰 종이가 여기 있어요. 어린이는 깨끗해요. 그런데 진짜 깨끗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른 시기가 된다는 것은 이 오염된 흙탕물이나 혹은
물감에 적셔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부모가 교육하기 나름으로 또 자신이 노력하거나 노력하지 않기 나름으로 그 어른 세계의 그 투쟁과 질투와 다툼과 뭐 기타 등등 더러운 세계로 뛰어들어야 되고 뛰어들면 물이 든다 이 말이에요. 진흙탕에 물이 들어서 진흙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진흙 속에 연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기는 하는데 진흙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또 연꽃은 위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이슬이 내리고 비가 와도 또르륵 하고 잎으로 굴러내리죠. 꽃잎에서도 굴러내리고 잎사귀에서도 굴러내려요. 안으로 스며들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연꽃과 같이 어른 기간을 잘 보내게 되면 바깥으로부터 오염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지만 또르르 굴러 떨어뜨려요. 그래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그 또르르 굴러 떨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코팅 아니에요, 코팅.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백지에다가 코팅을 해보자고요. 그리고서 더러운 물에 집어넣어 보자고요. 물감에도 집어넣고 진흙에도 집어넣어요. 뺐는데 묻었을까요? 젖었을까요? 아니에요. 젖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코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1단계 어린이의 순수는 코팅이 안 된 순수한 백지인데 어른의 기간을 잘 통과를 하면 노현자가 됐을 때는 코팅이 된 백지가 된다 이거예요. 이 코팅을 다른 말로 하면 슬기, 지혜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삶의 통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수준, 성인에 가까운 거의 성인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첫 번째 어리석음, 두 번째 똑똑함, 세 번째 다시 어리석은데 이 어리석음은 첫 번째 어리석음과 다르게 크게 위대하게 어리석음. 위대하게 어리석다고 했는데 달리 말하면 위대하게 현명함 이렇게 해도 돼요. 대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똑같이 순수하다는 게 똑같아요. 코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이 다르죠. 그래서 1번은 진짜로 어리석은 거고 3번은 어리석은 듯 하지만 실제로는 지혜로운 그러한 경지가 3번이죠. 그런데 이제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유치한 어린 왕자로 출발을 했어요. 별에서. 근데 나중에 대현 3번 코팅이 된 그러한 대현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서 흰색, 어린 시절의 흰색, 순수 이것을 잘 보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3번은 뭐냐면 순수 플러스 지혜예요. 1번은 순수만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겪게 되고 그 어린 시절에 지혜가 없으면 물이 들어요. 근데 지혜를 계속 개발을 하면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3번이 되는데 그 3번은 어린 시절의 순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린 시절의 순수를 가지고 있다가 속임수 많은 어른 세계로 들어가면 속임을 당한다? 이것은 유치한 그런 1단계 어리석음이고 3단계 어리석음을 가진 현자는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남을 속일 리도 없죠. 그러니까 내면이 평화롭고 달관된 완성된 그러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 왕자라는 제목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은 어린 왕자는 두 단어로 되어 있죠. 형용사로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주는 명사로서 왕자가 있어요. 이 어린이 흰색 순수예요. 순수. 어리면 순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자는 고귀함이잖아요. 왕자는 고귀한 존재예요. 신분적으로 고귀하지요. 그렇지만은 신분,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내가 고귀한 자야, 이것이 아니고 진짜 신부는 그런 고귀함이 아니죠. 비록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간이 고귀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 슬기로운 존재, 지혜로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 그것이 고귀한 거죠. 3단계 대현이 되면 그 사람 출신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죠. 어린 왕자라고 할 때 왕자라는 단어에서 많은 독자와 우리들은 이 왕자가 정말로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머나먼 소혹성에서 살았는데 혼자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데 어떻게 왕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평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가는 그냥 처음부터 왜 왕자라고 설명도 안 하고 얘는 몰래 왕자였어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어린 왕자라고 하는 두 단어 속에는 1. 순수, 어린이란 말은 순수, 1번의 흰색 이것을 의미하고 왕자라고 하는 것은 고귀함, 인품의 고귀함을 말해요. 그러면 인품의 고귀함, 어린 왕자가 얼마나 고귀했냐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뱀에게 물려서 스스로 죽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죽는데 뭘 위해서 죽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꽃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죽는 거죠. 이른바 순애를 해요. 순한다는 말은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심지어 죽는 경우를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교,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죽으면 순교, 사랑을 위해서 죽으면 순애예요. 그래서 순애를 해요. 자기를 사랑에다 갖다 목숨을 바쳐버려요. 이 세상에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목숨을 바치면 다 끝난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면이 정말로 고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현자, 대현의 경지에 이르렀던 거예요.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서 배우고 스스로 깨닫고 해서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철학적 지혜, 그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린 왕자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어린 왕자는 좀 망설이는 듯, 좀 두려운 듯, 이렇게 얼금얼금 하는 불안감을 보이죠. 완전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자이지 아직 성자는 아니니까 순교를 하기로 결심은 했지만 약간의 망설임이 있지요. 그렇지만 결국 결단을 내리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순수함과 고귀함, 이 양쪽을 의미하고 그 고귀함은 슬기와 지혜를 의미한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김정빈은 그렇게 해석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답이 없어요. 문학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제안, 하나의 해석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다른 해석을 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왕자를 3단 구조로 이해를 할 때 이 3단 구조는 1. 소혹성에서의 유치했던 어린 왕자. 2. 배움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소혹성을 떠나서 쭉 6개의 별들을 오면서 어른들을 보지요. 근데 이 어른들은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순수했던 어린이가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투쟁과 질투와 이런 오염과 진흙탕과 이런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어른이 되어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어디까지나 우화이고 동화이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간접 경험으로만 해요. 1년 만에 어린 왕자는 다시 뱀에게 물려서 돌아가기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작가가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1년 만에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많은 어른들을 보게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을 보니까 아까 말한 진흙탕에 물들고 뭔가 잘못된
그런 어른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점등인, 가로등에다가 불을 붙이는 점등인을 보는데, 이 점등인은 조금 달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그래도 남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끌려요. 그러니까 이 점등이는 완전히 진흙에 잠긴 게 아니에요. 반쯤은 잠겼는데 반쯤은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지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또 많은 어른들을 봐요. 그 어른들 똑같아요. 뭐 안략장수도 보고 뭣도 보고 뭣도 보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즉 순수와 정직을 놓치고 바른 길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외롭죠. 그래서 나는 외로워하고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러면 메아리만 들려오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해요. 그렇게 여행을 쭉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여우를 만나는 거예요. 이 여우는 노현자죠. 3단계에 가 있는 여우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도 하고 경지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노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현자가 된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되겠다. 나는 목숨을 걸고 나의 꽃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서 딱 1년이 되던 날, 별이 딱 오는 날 뱀에게 물려서 스스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즉 첫 번째는 유치한 어린이로서의 혹성에서의 어린 왕자, 두 번째 어른의 세계를 간접 경험하면서 흙탕물 세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흙탕물에 젖어들 것이냐 아니면 코팅을 해가지고 내가 흙탕물을 이겨낼 것이냐, 그 시험 기간을 거쳐서 그 거치는 동안에 어린 왕자는 순수를 보존했어요. 보존했으니까 여우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됐고, 또 여우가 그런 가르침을 줬을 때 바로 받아들여서 바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여우를 만날 수도 없고, 또 여우가 말도 안 해주고 해준다고 해도 탁 와서 내가 탁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노현자가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3단계죠. 1번 혹성, 2번 지구, 3번 다시 혹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어리석음, 2번 똑똑함, 3번 다시 어리석음이잖아요. 근데 다시 어리석음은 대현이잖아요. 크게 어리석기도 하고 크게 현명하기도 한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돌아가서, 그 뒷얘기는 없으니까 우리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돌아가서 꽃에게 갔을 때 이제 정말로 꽃과 사랑할 수 있고 정말로 꽃과 최고 수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돼서 갔으니까, 그 사이에 꽃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또 꽃은 오래 못 사니까 없어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운학이니까 살아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런 좋은, 그러한 새로운 길들임의 의미, 관계의 의미, 책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현하는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